됐어? 78페이지 봅시다. 78페이지 요건데 내용 어렵지 않아. 오늘 할 내용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체크 잘 해서 보도록 합시다. 총 문단 번호부터 써볼까? 몇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가보자. 하나, 둘, 셋, 넷. 몇 개 문단? 5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요. 6개예요. 누가 5개라고 그랬어? 내가 그랬어? 그래, 내가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보자. 첫 번째 문단에 항상 뭐가 나온다고? 승태, 첫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온다고? 주제예요, 주제. 주제가 첫 번째 문단에 나와? 그럼 첫 번째 문단만 읽고 나서 안 읽어도 되겠네? 어차피 글을 주제 파악하려고 읽은 거니까. 애매하긴 해. 자, 첫 번째 문단에 뭐가 나와요? 화제라든지 논제. 화제 논제, 즉 말할 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한 2번씩 읽어도 좋아. 니네 학교에서 이제 독서지문 하잖아. 근데 교과서가 아니라 이제 뭐 기출 이런 거 한다며. 그럴 때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보면 대부분은 다 내용 수업이야. 이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용 수업을 하는데 내용 수업을 하더라도 글 전체의 구조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더 좋아. 알겠지?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하는 건 수업하는 대로 듣고 니네가 바로 다시 한번 첫 번째 문단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글의 흐름을 어떻게 펼쳤는지 이걸 꼭 기억해도 그렇게. 자, 첫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그럼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가 뭔지 가볼게요. 출퇴근에 대한 관념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라고 했죠. 이렇게 시대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동그라미를 살짝 해줍시다. 시대. 근대 이후에 출퇴근에 대한 관념은 형성되었습니다. 집과 일터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던 전근대 사회와 달리 19세기 이후라고 했네. 그러면 19세기 이후가 바로 근대 이후가 되겠죠? 도시적 삶에서는 주거를 위한 사적 공간과 노동을 위한 공적 공간이 분리되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사적 공간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공적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이 둘의 관계는 내부와 외부, 실내와 거리의 관계에 대응된다라고 했네. 그지? 자, 한 번 더 읽어봐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무엇에 대해서 말할 것 같아? 네, 사적 공간과 응. 공적 공간.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체크는 어디다 더 해야 될 것 같아? 어디다 더 해야 될 것 같냐? 마지막에다가 체크는 하나 더 해야 돼. 어디냐면 여기서는 뭐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사적 공간과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니? 경제적 활동. 아니, 공적 공간. 공적 공간,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으로 분리를 한 거야. 그지?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내부와 외부, 실내와 거리의 관계가 대부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밑줄이에요. 여기 밑줄인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밑줄만 이렇게 해도 가도 상관은 없어. 여가를 즐기는 곳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근데 좀 센스가 있다면 내부는 사적 공간이냐 공적 공간이냐 그러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은 내부와 외부, 실내와 거리의 관계에 대응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냥 가도 되지만 이렇게 내부, 외부, 실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 그치? 안 해줘도 돼. 머릿속에 기억이 있다면 어느 정도. 자, 여기는 사적 공간인 내부와 실내, 공적 공간인 외부와 거리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중심은 화제일지 아닐지는 두 번째 문단을 가봐야 되겠죠. 두 번째 문단 가보자. 두 번째 문단. 게오르그 진메른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죠. 진메른. 대표적인 사적 공간인 실내의 공간적 의미를 도시의 삶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라고 했죠. 이거 첫 번째 문단만 봤어요, 선생님이. 대표적인 사적 공간인 실내의 공간적 의미를 도시의 삶과 관련지어 분석했다라고 했지. 그럼 이 뒤에 뭐가 나오겠니? 분석한 내용이 나오겠지. 뭘 분석했을까? 주어를 찾아봐. 분석했지. 뭘 분석했지? 뭘 분석했어? 실내 공간적 의미. 그래. 실내의 공간적 의미를 분석한 거야.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올 거야? 실내의 공간적 의미가 나올 거야. 근데 이걸 분석하는데 뭐와 관련지어서? 도시의 삶과 관련지어서야. 즉 도시의 삶과 관련지었을 때 실내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지금 글이 좀 복잡해 보이더라도 포인트는 어디다 맞춰야 돼? 실내의 의미가 어떠냐야. 알겠지? 게오르그 진메른한테 실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만 가지라고. 글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해야 돼.
이 문단에서 중요한 건 게오르그 진멜이 말하는 신뢰의 의미인 거야. 자, 읽어보자. 진멜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외적 자극의 과잉으로 인해 신경과민에 빠지게 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내면으로의 침잠이라고 설명하였다. 외부와 차단된 신뢰는 내면을 지키기에 가장 유리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또한 세모. 또한이라면 얘는 수학으로 따진다면 뭐라고요? 더하기예요. 앞과 뒤를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면 뭐와 뭐를 연결해 주느냐? 또한 진멜은 개인이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신뢰에 부여하였다라고 했죠. 또한이야.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대등적으로 연결된 거야. 그럼 아까 다시 그래서 우리가 찾으는 포인트가 뭐였지? 신뢰의 공간적 의미가 되겠지. 그럼 신뢰의 공간적 의미가 몇 가지로 나와 있는 거야 지금?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뭐? 내면을 지키기에 가장 유리한 공간. 두 번째는 뭐? 개인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이게 신뢰의 의미야. 누구한테? 게오르그 진멜한테. 어디의 삶에서? 도시의 삶과 관련지어서. 그렇게 되니까 도시의 삶이 힘들게 해. 그래서 내면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실릴 수 있는 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 체크를 해줄 때 어떻게 해주냐면 또한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신뢰는 내면을 지키기에 가장 유리한 것. 또 개인이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 이 두 가지가 일단 번호를 매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또한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밑줄이면 모두 밑줄이어야 돼. 뒤도 밑줄이어야 돼. 좀 더 가보자. 19세기에는 실내를 가구와 공예품으로 빈틈없이 장식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그런 다양한 양식을 지닌 사물을 취향에 따라 조합함으로써 일상에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거 뭐라고요?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야. 뭐가? 신뢰가. 그럼 개성만 드러내느냐? 또 세모. 또 가보자. 또 양식이라는 보편적인 표현 형태를 매개로 하는 공예품은 평온함과 뭘 줄 수 있다?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얘가 뭐가 있냐? 내면을 지키기에 유리한 공간이라는 의미는 또 뒤에. 개성은 여기 앞에. 이거지. 결국 똑같은 내용이 뭐 하는 거야? 반복하는 거야. 여기서 게오르그 진멜에게 신뢰는 어떤 공간? 개인의 내면을 지키기에 유리한 공간. 두 번째, 뭐 할 수 있는 공간?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된 거야. 좀 더 읽어볼까? 신뢰에 대한 진멜의 설명은 나왔죠? 요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설명은 도시적 삶이 가져오는 불안과 몰 개성을 사적 공간에서 해소하려는 개인의 욕망에 부응한다. 신뢰가 개인의 은신처이자 일상의 신묘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에 따라 거주자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로운 개성 표현을 보장하는 신뢰의 설계가 당시 건축의 중요한 구성 원리로 등장하였다라고 했지. 또 나오지? 뭐가 나와? 봐봐. 또 나오잖아. 거주자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로운 개성 표현을 보장한 이거잖아. 신뢰 이렇게 봤지? 그래서 뭐 당시 건축의 중요한 구성 원리로 등장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은 다시 말하면 뭐하고 뭐야? 1번과 2번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1, 2번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밑줄은 어딜까요? 이 둘의 제목을 1번과 2번의 제목을 붙여준다면 그럼 뭐가 되겠냐? 뭐가 돼? 신뢰가 가지는 공간적 의미겠지.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이렇게. 그래서 밑줄은 어디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 여기 건축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좀 중요해 보이고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굳이 밑줄을 안 걸어도 돼. 여기서는 게오르그 진멜이 말하는 신뢰의 공간적 의미야. 첫 번째가 내면을 지키기. 두 번째가 개성 실현. 거기과 관련된 건 여기 싹 다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신뢰를 긍정적으로 봤어? 부정적으로 봤어? 긍정적으로 본 거야. 이렇게. 자, 다음 문제 가볼까? 그랬더니 누구 나와? 발터? 베냐민은 나오지. 그럼 여기서 누구의 견해가 나오겠니? 베냐민의 견해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는 진멜, 여기서는 베냐민이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베냐민이 생각하는 뭐의 의미가 나올 가능성이 커? 신뢰의 공간적 의미가 나올 거는 큰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내가 첫 번째 문단에서 예측하고 두 번째 문단을 진행을 했잖아.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 왜? 구성이 비슷하니까. 다음 문단 가볼게. 발터 베냐민은 신뢰 장식에 집착한 19세기 주거 문화를 주거 중독증으로 표현하면서 이는 도시의 공적 공간에서 개인적 흔적을 남길 수 없는 데 대한 보상 심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베냐민의 신뢰가 사회적 세계와의 연관성을 잃어가면서 점점 더 인위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그곳에서의 은두는 공적 공간으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는 신화나 자연에서 모티브를 딴 가구와 공예품들의 조합을 통해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했던 19세기 실내 풍경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실내는 거주자를 환상에 빠지게 함으로써 도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였다라고 나와있지. 근데 여기서 중심 문장을 지금 막 생각해 보니까 어디다 그어야 될지 잘 모를 수는 있어. 하지만 선생님이 질문을 던질 거야. 어디다 밑줄을 그을 거냐면 베냐민이 생각한 신뢰의 의미는 무엇이지? 라고 물어본다면 너희도 밑줄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어디죠? 마지막이죠. 이러한 신뢰는 거주자를 환상에 빠지게 함으로써 도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지. 그럼 얘는 신뢰의 공간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봤어? 부정적으로 봤어? 부정적으로 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밑줄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아까 잘 봐. 글은 디테일한 거에 대해 집중하면 글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글을 좀 넓게 보면 되게 쉬워져.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실내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실내와 거리, 내부와 외부 이렇게 구분을 했지. 그래서 게오르그 진멜은 실내의 공간적 의미를 도시의 삶과 관련지어서 뭐라고 봤어? 은신처, 안식처. 그 두 번째,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봤지. 그래서 실내를 긍정적으로 본 거야. 거기에 비해서 베냐민은 실내를 긍정적으로 봤어, 부정적으로 봤어? 부정적으로 본 거야. 뭐라고 봤는데? 환상을 빠지게 함으로써 도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라고 주장한 거야. 그건 공간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본 거지. 맞아? 오케이. 자, 그럼 다음 한번 가볼까? 신뢰에 대한 베냐민의 비판적 고찰은 이라고 했죠. 신뢰를 아까 봤어. 비판적으로 봤잖아. 부정적으로. 이런 비판적인 고찰, 생각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괴리를 문제 삼는 대로 이어지는데 이때 베냐민이 주목한 것은 파리의 파사주의다 라고 했죠. 파사주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면 뭐 해줘야 돼? 설명해줘야지. 설명해주는 것이? 그렇지. 인지상정이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동그라미? 파사주를 설명해주는 거야. 파사주가 설명입니다. 파사주는 파사주에 주목했다고 했으니까 파사주가 뭔지 모르잖아. 그럼 파사주 설명해주는 거야. 파사주는 몇 채의 건물을 잇는 통로 형태의 상가로 베냐민에 따르면 유행의 리듬이 지배하는 최초의 자본주의적 소비 공간이다. 유행은 새로운 것을 부단히 연출함으로써 상품을 향한 욕망을 재생산한다. 서로 마주보는 상점들이 늘어선 구조는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아 소비를 부추겼다. 또한 파사주죠. 파사주는 건축학적으로 거리와 실내 사이에 위치하는 사이 공간이다. 베냐민은 그렇기 때문에 파사주에는 외부와 내부가 혼동되는 경험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전적으로 공적이지도 않고 사적이지 않은 중간 영역의 존재는 경계 해제의 단초를 제공한다 라고 했지. 자, 여기서 다시 봐요. 여기는 파사주를 얘기를 했죠. 왜 파사주를 얘기했을까요? 파사주 자체는 중심 문장이 아니에요. 왜? 파사주는 개념이잖아. 이게 나는 파사주를 얘기하고 싶어. 근데 파사주를 모를 것 같아서 설명해 주면 부연 설명에 지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파사주를 꺼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냐면 바로 신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잖아.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어떻게 됐다고? 동떨어져 있잖아. 이때 주목한 것이 뭐라고? 파사주인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 삼는 건 베냐민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괴리를 문제 삼았어요. 그때 주목한 것이 뭐야? 파사주라는 거야. 그 파사주는 또 하나의 기점을 해서 이런 것과 이런 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파사주야. 그럼 파사주 왜 주목했는지 가보자. 야, 거기에 대해서 신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주목했잖아. 이것도 뭐가 문제가 있어. 동떨어진 게.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해결 방안이 나와야 돼.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나오거나. 좀 더 가볼게요. 5번째 문단.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신봉하는 낡은 개념을 대신하는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하면서 베냐민은 신건축과의 관계에서 파사주의 의미를 다시 조명했다 이거지. 파사주의 의미는 앞에 이거지. 두 가지였어. 첫 번째 뭐야? 유행을 선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였지? 실내와 실외. 전적으로 공적이지 않고 전적으로 사적이지 않은 중간 영역 경계 해제 단초를 봤잖아. 이게 원래 파사주의 의미야. 그런데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하면서 파사주의 의미를 뭐 했다? 다시 한번 조명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조명했어. 그럼 여기는 파사주의 의미가 더 나오겠지? 뭐야?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하면서 파사주가 나오는 거야. 1920년대에 등장한 신건축은
산업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미학화 경향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띈다. 베냐민은 공간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신건축의 구성 원리를 탐구하였다. 신건축에서는 철골로 재료를 사용하면서 벽을 제거하는 설계가 가능하죠.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라는 말이 나왔어요. 또라는 말은 항상 더하기야. 그럼 앞에가 뭐가 돼? 신건축의 구성 원리 1. 첫 번째 뭘로? 철골을 재료로 사용하면서 벽을 제거하는 바람에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완화할 수 있었다는 거야. 또 하나 빛이 투과하는 유리 사용의 확대는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두 가지인 거죠. 이게 뭐라고요? 신건축인 거야. 신건축. 근데 이에 비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에 비해 파사주는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1번, 2번이잖아. 신건축이 뭐에 해당하겠냐? 그래 구조를 잘 봐. 여기서는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하면서 베냐민은 신건축과의 관계에서 파사주의 의미를 다시 조명했지. 그러면 새로운 주거 개념이 뭐가 되는 거야? 신건축이 되는 거고 신건축이 이렇다고 했을 때 파사주의 의미가 나오는 거야. 파사주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과거의 건축 양식들이 절충적으로 혼합되어 지어졌다는 점에서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베냐민의 설명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중심 문장은 어디로 갈 거냐면 중심 문장은 얘도 첫 번째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베냐민은 신뢰를 부정적으로 봤잖아. 왜? 그런 개념이 뭐와 뭐요? 신뢰와 실외의 괴리가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렇게 봤는데 파사주는 이 두 개를 허물어 버릴 수 있는 뭘 제공했어? 단초를 제공한 거야. 그럼 이때까지만 보자면 파사주를 긍정적으로 본 거야? 부정적으로 본 거야? 긍정적으로 본 거지. 그게 파사주를 긍정적으로 본 거야. 그런데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하면서 신건축과의 관계에서 파사주 의미를 다시 재정립했지. 그러면 신건축이랑 봤을 때 신건축이 이렇거든? 그때 파사주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거야. 왜?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뭐 했다는 거야?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지. 이게 파사주의 의미인 거야. 됐어요? 자, 마지막 가볼까? 이처럼 베냐민은 파사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한계 지적했죠? 한계가 뭔데요? 이거예요.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 이게 파사주야.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외부에 차단된 그릇 속에서의 삶이 지배했던 19세기의 관계와 투과의 원리가 지배하는 20세기로 넘어가는 문지방의 의미를 파사주에서 발견했다는 거야. 그럼 마지막은 파사주의 의미 가치가 되겠지. 파사주의 한계는 새로운 건축 기술이 나왔는데도 새로운 양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 장점은 뭐라는 거야? 과거에 신뢰와 괴리가 있었지. 그 괴리를 허무는 뭐가 됐다? 단초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파사주의 의미인 거야. 그럼 이 파사주의 의미가 어디의 의미냐면 바로 여기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죠. 신건축과의 관계에서의 파사주의 의미 이렇게 돼.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선생님 봐요. 자, 봄이 되니까 날씨가 따뜻하지, 그지? 자, 첫 번째 문단 가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에 대해 설명했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 문단 게오르그 누구? 진멜. 진멜은 도시의 삶과 관련해서 실내의 공간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봤습니까? 부정적으로 봤습니까? 긍정적으로 봤지. 첫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안온함, 편안함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어. 그런데 베냐민은 이 신뢰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봤어. 그 의미는 마지막에 나오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은둔처, 뭐 도피처라고 했나? 환상에 빠지게 함으로써 도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지. 그래서 이런 베냐민의 신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어디까지로 이어져? 내부와 외부의 괴리를 문제 삼들이 이러는 거야. 야, 얘 공간은 신뢰와 거리를 너무 동떨어지게 만들어놨다. 이때 주목한 것이 뭐야? 파사주야. 파사주는 왜 주목받았니? 유행의 선도주자이면서 동시에 뭐야? 전적으로 사적 공간도 아니고 또 전적으로 공적 공간도 아니고 경계를 허물어뜨린 거야. 오, 이거 괜찮은데? 왜? 내부와 외부의 괴리감을 허물어지게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베냐민은 새로운 건축 개념을 탐색했지. 그때 다시 파사주의를 생각한 거야. 신건축은 두 가지죠. 철골과 유리야. 그래서 통합과
통합과 함께 보여주는 거야. 내부가 이렇게 통로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파사주는 뭐였어? 이런 새로운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야. 즉 파사주의 이게 한계인 거야. 이런 건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부와 외부를 통합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제목 한번 붙여볼까? 이 글의 핵심어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핵심어는 뭘까? 그렇지. 진멜은 아니지만 진멜의 누구? 베냐민. 베냐민의 뭐의 의미? 신뢰의 의미? 사적 공간과 응. 공적 공간. 에이? 의미? 의미? 사적 공간을 응. 한적으로 보면서 응. 응. 그냥 해결책을 주는 거. 그러니까 제목을 붙여보라고. 아니 근데 제목을 꼭 붙여보지 않아도 좋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좋은 거야. 여기서는 신뢰에 대한 베냐민의 견해와 그지? 베냐민의 견해와 거기서 가지는 뭐에 파사주의 의미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찾을 수 있어. 잘 가보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잖아. 이거 지금 우리가 이게 제목이 뭐지? 어떻게 진행됐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답은 바로 나오는 거야.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4번이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핵심이 누구였냐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은 같지만 누가 주인공이었어? 베냐민의 견해가 제일 중요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베냐민의 신뢰를 어떻게 받고? 부정적으로 받고 진멜은 신뢰 어떻게 받고? 긍정적으로 받고 베냐민의 신뢰를 부정적으로 본 거야. 왜 부정적으로 봤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괴리인 거야.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단초로 뭘 본 거고? 파사주를 본 거고. 그런데 파사주가 신건축에서는 약간의 뭘 갖고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 몇 번? 5번이 되겠죠. 신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했죠. 누구하고 누구? 진멜과 베냐민.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차이 나오지? 형성 배경도 그 당시의 시대상 근대 뭐 밖에서 도시적인 삶은 인간에게 뭘 준다? 뭐 상처, 내적 상처를 주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이게 형성 배경인 거야. 답은 5번. 다음. 기억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죠. 자, 기억 가봅시다. 기억이 뭡니까? 자, 신뢰에 대한 진멜의 설명. 진멜을 긍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봤어요? 긍정적으로 봤죠. 두 가지죠.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뭐에 대한? 안전, 외부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야. 두 번째는 개성을 표현해 주는 거야. 답이 거의 나온 거나 다름없죠. 자, 주거와 여가를 구분하면서 일상의 심미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주거와 여가를 구분하면서 이 사람은 뭐와 뭐를 구분했죠? 심리. 아니 뭐와 뭐를 구분했죠?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구분했죠. 자, 주거는 사적 공간입니까? 공적 공간입니까? 사적 공간. 여가는요? 그렇죠. 사적 공간이죠. 이렇게 헷갈릴 때는 우리가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냐면 구분. 여기다만 포인트를 주게 되고 심미와 여기다 포인트를 주는 거야. 이건 나름대로 여기서 함정을 판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주거와 여가를 뭐라고 생각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문단에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개념을 설명해 보면 사적 공간은 주거와 여가야. 공적 공간은 뭐 하는 곳인데? 일하는 공간이고. 너무 크게 놀랐다. 1번이 틀렸죠. 다음 가볼까? 신경감인 상태의 개인이 내면을 보호하려는 자구책으로 보았다. 맞죠? 도시화의 삶 속에서 신경감인에 걸려. 그래서 그걸 치유하는 공간이 실내인 거지. 양식화된 공예품의 조합에 따라 개인의 개성이 표현된다고 보았다. 얘도 맞죠? 좋아. 다음 양식의 보편성, 평온의 안정감 맞지? 도시적 자극에 대응하기 위해 내면으로 침잠 내고 나와 있죠? 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볼 때는 항상 글을 볼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늘 위험해. 찾아봐야 돼. 주거와 여가가 뭐에 해당하는지.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 이거 되게 쉽다. 윗글의 베냐민의 관점에서 보면 파사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생각해봐. 베냐민은 파사주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였죠? 크게 첫 번째는 괴리감을 완화하는 단초, 그지? 또 두 번째는
한계가 가지고 있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어? 기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야. 두 가지 한계야. 근데 이건 핵심적인 경우. 본문에서 나오면 파사주의 의미가 두 문단에 걸쳐서 나오죠. 몇 번째 문단과 몇 번째 문단에 걸쳐서 나옵니까? 네 번째 문단과 다섯 번째 문단에 걸쳐서 나와요. 네 번째 문단에서는 파사주를 긍정적으로 봤어, 부정적으로 봤어? 긍정적으로 봤고,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파사주를 부정적으로 본 거죠. 자, 가볼게요. 유행의 교체를 통해 욕망을 끊임없이 자아내는 공간이다. 찾아야 되겠지.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겠니? 파사주의 의미니까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겠지. 자, 네 번째 문단 봅시다. 유행의 교체를 통해 욕망을 끊임없이 자아내는 공간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상점들이 배치된 공간이다. 얘도 맞아요. 거리와 실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맞습니까? 예, 이게 파사주가 가장 큰 의미죠. 최신 기술과 소재에 부합하는 새로운 건축 양식을 사용하여 지어진 공간이다. 아니죠. 그러지 못했다가 파사주에 뭐가 됐어? 한계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보자 보면 파사주에 대한 베냐민의 관점 크게 두 개잖아. 뭐하고 뭐야? 요거랑 이거라는 거야. 이거는 긍정적으로 본 거고 얘는 한계로 본 거거든. 그래서 새로운 건축 양식을 사용해서 아니죠. 부합하지 않다는 거죠. 다음, 사적 공간에 칩구하는 시대에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통합을 지향하는 시대로 이행 중임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얘도 맞죠? 예,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빨리빨리 가보죠. 자, 다음 그림 문제가 나왔죠? 이 그림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즘 이제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니네한테도 봐도 그물이 좀 선명하게 보이죠? 네, 예전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렇게 인쇄하면 여기가 어떻게 나와요? 까맣게 나와요. 그럼 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그림 안 보여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안 보여도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예술 지문에서 그림이 나오잖아. 그림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 그림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한 뭘 반드시 해줘? 설명을 반드시 해줘요. 그래서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가와 나가 본문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면 안 돼. 겉모습을 봤을 때 가는 뭐인 것 같아요? 얘는 뭐인 것 같아? 나는 딱 봐도 얘는 뭐인 것 같아? 건물. 뭐 철골, 유리, 뭐야? 신건축. 그지? 얘는 뭐처럼 보여? 옛날 거. 그렇죠? 읽어봅시다. 후졌어? 네. 이 새끼. 왜 잘 안 팔릴 것 같아? 네. 가볼게. 가는 오스트리아 건축가 로스가 지은 차라 하우스이다.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가구, 공예품 등을 배치하기 좋도록 건물의 내벽이나 천장, 바닥 등은 장식 없이 간결하게 마감되었다. 건물 한쪽 면에만 배치된 창을 통해 외부를 차단하고 채광을 조절하여 은신처의 아늑한 느낌을 유지한다라고 했지. 자,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이거? 게오르그 짐멜이 바라보는 실내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실내죠. 몇 번째 문단입니까? 두 번째 문단이에요. 자, 다음. 나는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비지가 지은 빌라 사부아로 신건축을 대표하는 주택이다. 얘는 뭐라고? 신건축이죠. 신건축은 몇 번째 문단이요? 다섯 번째 문단이 되겠죠. 다섯 번째 문단이죠. 철골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건물이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수평으로 넓게 퍼진 창문 쫙 설치되어 있죠. 내부를 넘어 외부 풍경으로 열려있는 공간을 구현하였다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 나온 이 글들은 얘네 글들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 이 글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림에 대한 설명이야. 더 이상은 없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얘는 볼 필요가 없어 실은. 근데 문제를 풀다가 니네가 답의 근거를 여기서 찾았잖아.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해. 답의 근거가 여기도 있고 본문에도 있는데 답의 근거를 여기서 찾기 시작하잖아. 이 문제는 답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착각하게 돼.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답의 근거가 여기서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출발 자체가 뭐로 시작해? 밑글을 바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답의 근거는 100% 다 어디에 있다? 본문에 있다. 안 봐도 돼. 가는 뭐라고? 게오르그 짐멜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신뢰가 되겠죠. 전근대. 그죠? 자, 가보자. 1번. 채광을 조절하여 아늑한 느낌을 유지되도록 설계된 가에데라고 했죠. 베냐민은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베냐민이 부정적으로 보지. 그건 뭐라고? 야, 그건 도피처야. 외부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맞습니까? 네. 그 이게 맞는 이유는 가에 대한 베냐민의 의견이 어디 나오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세 번째 문단에. 다음, 건물의 한쪽 벽에만 창을 배치하여 외부와 차단로도록 설계된 가에 대해라고 했죠. 가, 진멸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어떤 의미에서?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곳, 그리고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볼 거란 말이야. 뒤에 진멸은 거주자가 내면을 지키기에 적합한 공간. 맞습니까? 예, 맞죠. 얘도 이것도 어디 나와요? 본문에 나오잖아. 진멸이니까 두 번째 문단에. 다음, 상민아 3번. 장식 없이 간결하게 마감되어 거주자가 취향에 따라 꾸밀 수 있도록 설계된 가에 대해라고 했죠. 진멸은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긍정적으로 보지. 개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 맞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취향에 따라 꾸밀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게 내용이 가에 있는지. 진멸의 그 공간에. 있어요. 이렇게. 다음 4번. 수평으로 넓게 펴진 창을 통해 외부를 향해 개방되도록 설계된 나에 대해라고 했지. 나죠. 뭘 통해서? 창이지, 창. 근데 신건축이 두 가지였잖아. 철골 기둥과 뭐? 창이었지. 그럼 여기서 창이네? 창. 외부를 통해 개방되도록 설계된 나에 대해 베냐민은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추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겠군. 이거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 자, 본문 넘어가 보세요. 창에 대해서 베냐민은 외부와의 통합을 추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오케이, 좋아. 다음. 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구조를 통해 공중에 떠있다는 느낌이 설계된 나에 대해 진멜은이라고 했죠. 진멜은 얘를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보지. 도시적 삶을 추구하는 개인의 욕망에 부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겠군. 이렇게 돼 있어. 자, 나 건축물이잖아.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적 삶을 추구하는 개인의 욕망에 부응하는 공간이? 그럼 얘를 어떻게 찾아볼까 한번? 진멜이? 개인의 욕망에 부응하는 공간, 그런 개념이 나왔나요? 아니요. 보지도 않고? 진멜에 가봐. 근데 그렇게 봐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진멜은 저 건물을 긍정적으로 보겠어? 부정적으로 보겠어? 부정적으로 보겠죠.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이게 개인의 욕망에 부응하는 공간이니까 개인한테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응, 앞에가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 도시적 삶에서는 불안을. 맞아요. 그러니까 도시적 삶에서 진멜은 도시적 삶에서 사람 뭘 느낀다고요?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뭐 하기 위한 공간이야? 도피하기 위한 공간이 실내로 본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5번은 틀렸죠. 다음 몇 번?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죠? 다음. A,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A는 다른 말로 바꾸면 A는 뭡니까? 얘가 빠지게. 신경과민에 빠지게 된다죠. 다른 말로 바꾸면 신경과민이라는 병이 어떻게 돼? 어떻게? 걸린다? 선생님은 신경과민에 빠지게 된다. 신경과민에 걸리게 된다. 이것도 괜찮은데? 걸리다라는 말이 있나요? 나는 물에 빠진 생쥐. 얼룩이 잘 걸리지 않는다. 요즘에 오늘은 절대 걸리면 안 된다. 그동안 잘 지내는 협상에 교착석대에 걸렸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지원 소리는 걸리고 없었다. 그나마 가까운 거 몇 번? 4번. 4번. 이렇게. 그치. 근데 빠진 건데 뭐에 빠진 거니? 신경과민에 빠진 거지. 그냥 질병이지.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물에 빠진 건 감각적인 거지. 얼룩이 빠진 것도 감각적인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상태니까.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단어니까 그것만 봐도 답은 4번.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쟤를 다른 말로 바꿔야 돼. 교착상태에 신경과민에 걸렸다? 라는 거는 신경과민에 뭐 걸렸다? 뭐 이러면 바꿀 수 있죠? 그 말을 집어넣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게 답이다. 만약에 그게 두 개가 있다면 그 둘 중에서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를 따져보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해서 하나 해봤고요. 오늘은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81페이지 주제 통합 지문 갑시다. 문단 번호부터 써볼까요? 몇 개 문단으로 이루어졌는지 가자.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문단이고요. 이게 주제 통합 지문이니까 5개의 문단인 게 글 몇 개?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거 하나랑 뒤에 있는 거. 근데 요거는 앞에 있는 글보다 더 쉬워. 근데 주제 통합 지문이 처음에는 학생들이 좀 되게 많이 어려워했는데 어렵지 않아. 왜? 그냥 짧은 비문학 지문 2개 있는 거야. 긴 거 하나보다는 짧은 게 더 낫잖아.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볼게요. 이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온다고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승태야, 첫 번째 문단에 뭐가 나와? 화제. 화제나 논제, 즉 말할 거리야. 나 무엇에 대해서 말할 거야? 이걸 나오는 거야. 읽어봅시다. 16세기에서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는 구시대의 권위에 반대하여 합리적 이성을 통해 인류의 진보를 꾀하려 한 이념이다 라고 했죠. 무엇이? 계몽주의가. 계몽주의의 개념이죠. 이렇게 16세기, 8세기 시대와 개념은 동그라미. 항상 개념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이 계몽주의가 중심 문장은 될 수 없어요. 계몽주의에 대한 개념을 왜 얘기했냐면 니네가 계몽주의에 대해서 알아야지 내가 얘기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계몽주의 모를 것 같으니까 계몽주의 설명해 줄게 이런 의미야.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개념은 이는 17세기 과학혁명과 함께 근대의 시작을 알리며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난 서구인들에게 이성에 기초한 사회야말로 인류에게 자유와 풍요를 선사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거야. 이게 16세기, 18세기까지 이어진 계몽주의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앞에 있는 건 다 전제, 밑밥. 진짜는 여기서부터. 그러나 아도르노는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재앙의 징후만이 빛나고 있다라며 계몽에 대해 다른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됐죠. 자, 한 번 더 읽어봐도 좋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에 대한? 계몽주의에 대한 아도르노의 입장이 나올 거야. 근데 아도르노는 계몽주의를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 부정적으로 보겠죠? 중심 문장 어디서부터가 되겠어? 그러나부터가 되겠죠? 여기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할 내용이라고 늘 얘기해.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야. 그럼 여기서는 계몽에 대한 아도르노의 입장이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가봅시다. 아도르노는 계몽을 펼치는 것을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에 대한 지배에서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뭐라고? 계몽의 전개를 저 과정으로 설명했대. 첫 번째 단계에 나와 있죠? 이런 말이 나와주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첫 번째가 있으면 몇 번째도 있을 거니까? 두 번째도 있을 거니까. 두 번째가 있으면 몇 번째도 있을 거니까? 세 번째도 있을 거니까. 가볼게요. 첫 번째 단계인 자연에 대한 지배는 이라고 했죠. 여기서 보면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 인간은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나오지? 그럼 그 중에서 뭐에 대한 지배야? 자연에 대한 지배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네모 합시다. 네모. 선생님 칸이 넘어가니까 선생님이 하이라이트 할 테니까 니네는 네모로 합시다. 자연에 대한 지배는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을 꾀하기 위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다. 아이작 뉴턴에 의해 완성된 근대 과학혁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과 환상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하였다. 이를 무기로 인간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하여 자연에 맞서는 집단적 힘을 키움으로써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죠. 여기에 중심 문장 어디입니까? 지금 봐. 순간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문단은 중심 문장이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이 문단만의 중심 문장이라고 한다면 어디가 되겠어? 자연에 대한 지배는 지배하는 것이다. 여기에 여기. 근데 왜 멈칫했냐면 첫 번째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니? 그런데 사회적 지배 양식이 강화하면서 계몽의 두 번째 단계인 뭐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로 이어진다. 인간에 대한 지배. 이렇게 되지. 그러면 잘 봐. 여기서는 자연에 대한 지배가 나왔고 여기서는 인간에 대한 지배가 나왔지. 이 다음에 뭐가 나올 거야? 이 다음에 뭐가 나와? 인간은 내적 자원에 대한 지배가 나오지. 그럼 그 세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중심 문장이 어디가 되는 거야? 바로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밑줄은 두 개가 돼. 여기랑 여기랑.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있는 이 밑줄은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을 아우르는 중심 문장인 거고 얘는 두 번째 문단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지. 그지? 인간에 대한 지배 먼저 가볼까? 이 과정에서 이성은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된다. 이는 합리성이라는 미명 아래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성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전체가 도구적 이성에 의해 총체적으로 관리되면서 개인은 자율성과 비판적 사회 능력을 상실한 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사회는
점차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라고 했죠. 여기는 인간에 대한 지배지. 그럼 인간에 대한 지배를 요약할 수 있는 밑줄은 어디가 될까요? 인간에 대한 지배. 어디다 밑줄을 그래? 인간에 대한 지배잖아.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니까. 밑줄 어디? 동현아 어디? 예, 그렇게 말하면 너무 많아. 희수 어디?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되었다. 여기?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는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되었다. 여기? 여기 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선생님은 아까 자연을 지배하는 거잖아. 아까 위에서는 자연을 어떻게 지배하는지가 밑줄이었다면 여기는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는지가 밑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조심스럽게. 그럼 선생님은 어디 할 거냐면 그 결과 앞에. 그렇게 말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보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심 문장이 여기냐가 아니라 여기가 네모가 되어 있냐가 더 중요해. 저기서는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 그다음 뭐에 대한 지배? 인간은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그러니까 여기는 네모는 어디가 되겠니? 마지막 단계 되면서 네모는 내적 자연마저 지배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인데 앞에서 자연에 대한 지배에서 자연을 모르진 않아. 인간에 대한 지배에서 인간을 모르진 않아. 근데 인간은 내적 자연이라고 말하니까 내적 자연은 궁금하지? 그래서 내적 자연이란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라고 했는데 그럼 내적 자연이 뭔데? 감정이나 욕망과 같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연적 요소를 말하는데 이게 내적 자연이야. 이 내적 자연마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는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목적 달성의 방해 요소라고 여겨졌으므로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합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 인간은 스스로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만 했다. 역설적이게도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가 인간 스스로에 대한 폭력적 지배로 귀결된 것이다. 그로 인해 인간은 존재의 허무감이나 자기 소외로 인해 불안과 절망을 감당해야 하다. 아도르노는 오디세이에 나오는 세이렌의 일화를 계몽 전개 과정을 지박적으로 드러난 알레고리로 보고 그 과정을 설명하였다라고 했는데 알레고리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세이렌에 나오는 일화가 계몽의 전개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본 거죠. 그럼 여기는 내적 자원의 지배잖아. 그러면 어디? 이는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는. 요게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문단에 출발할 때 나왔던 거 있잖아. 계몽의 전개는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세 가지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첫 번째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고 두 번째 나왔고 세 번째 나왔지. 그럼 이 글은 여기서 끝내도 상관없어. 그런데 마지막에 또 나와 있다는 얘기는 아마 이 아도르노의 견해에 대한 뭐 의의나 가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읽어봅시다. 이처럼 아도르노는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원인을 계몽의 전개 과정, 즉 인간의 자기 보존에서 시작되어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까지 이어진 결과로 보았다. 특히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히틀러에 의한 나치즘과 유태인 학살은 지배 논리로 전화된 근대 이성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도르노는 이성의 차가운 비달에 야만의 싹이 자라난다라며 애도하였다. 됐죠? 마지막은 의미 가치니까 이렇게 할게요. 됐죠? 이렇게. 이성의 차가운 비달에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란다라며 애도했다라고 했죠. 이러한 관점에서라니까 이러한 관점은 바로 여기 있는 관점이겠죠. 됐죠? 다시 정리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까? 첫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설명? 계몽주의에 대한 설명을 해줬죠. 자, 계몽주의는 첫 번째 문단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봤어요? 긍정적으로 봤지. 이에 대해 아도르노는 그걸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도르노의 입장이 뒤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아도르노가 나오죠. 두 번째 문단에서 아도르노는 계몽의 전개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눴죠. 첫 번째 뭐에 대한 지배? 자연에 대한 지배.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지배. 세 번째는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설명인 거야. 넘어가. 설명했죠? 그러면서 아도르노는 결국은 이성의 차가운 비달에, 이성은 계몽주의죠. 이성의 차가운 비달에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라난다라며
애도했다라고 됐죠. 의미 가치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글의 핵심어는? 이 글의 핵심에는 누가 있어야 돼? 반드시 아도르노죠. 아도르노의 견해가 되겠지. 무엇을 바라보는 견해? 계몽을 바라보는, 그죠? 계몽의 전개를 바라보는 아도르노의 견해. 이게 가글의 제목이 되겠지. 항상 글을 읽고 나서는 정리를 해봐.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말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펼쳤는지. 우리가 아무래도 글을 읽을 때 문단 단위로 중심 문장을 찾으려고 읽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주는 게 좋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습니다. 잘 볼게요. 1번. 근대사회에 내된 여러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아까 뭐에서?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본 계몽의 발전 과정, 계몽의 전개 과정이죠. 이게 핵심이어야 돼. 예술적 관점, X. 근대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아도르노가. 맞습니까? 근대사의 특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분석한 두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두 이론의 소개? 하나의 이론밖에 안 나오죠. 누구의 이론? 아도르노의 의견. 얘도 X. 근대사회의 과학혁명을 이어가기 위한 당시 사람들의 노력? X. 다음은 몇 번? 3번. 바로 답이 나오죠? 너무 쉽다. 다음 104번. 기억과 같이 말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 했습니다. 기억이 뭐였지? 이런 문제 풀 때는 이거 서술형이야. 서술형이라고 생각해. 기억이 아도르노가 말한 마지막 문장 아니야? 야만의 이성의 차가운 비달에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란다라고 했지. 이 말의 의미를 서술하시오라고 하잖아.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오답률은 떨어져. 근데 이걸 객관식으로 갖다 놓으면 머릿속에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뭐 한다는 거야? 자꾸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려고 해. 그럼 답이 잘 안 나와. 이성의 차가운 비달에라고 했죠. 그럼 이성이 뭔데? 여기서 봐. 항상 답이 안 나오더라도 과정 순서상 이 기억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했지?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이런 뭐 폭력이고 비합리적인 수 있는 수단이 나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성의 차가운 빛이라는 건 결국 뭘 억압하는 거니?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거야. 뭘로? 이성으로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란다. 이렇게 설명한 거야. 정리를 안 하더라도 이 말의 의미는 아도르노는 이성의 차가운 빛, 이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자율성을 이런 거를 억압하기 때문에 야만의 싹이라고 되지 않았나 본 거지. 인간을 뭘로 본 거야? 하나의 도구로 본 거잖아. 인간의 감정마저 도구로 본 거야. 근데 인간의 감정은 필요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돼. 이렇게 본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답을 먼저 가보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자, 몇 번일까요? 여기는 계몽주의를 어떻게 본 거야? 계몽주의를 비판한 거잖아. 왜? 계몽주의는 인간을 지배했고, 아니, 자연을 지배했고, 그 다음 뭘 지배했고? 인간을 지배했고, 그 다음 뭘 지배했어? 인간의 내적 자연마저. 내적 자연 개념 동그라미 쳤잖아. 인간의 감정이라도 이것까지 다 억압한 거야. 몇 번? 2번. 이렇게. 이건 하나씩 보고 아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아, 계몽, 이성, 억압, 그래서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 더 보니까 쭉 뭐와 가장 관련이 있나 쭉 보면 답 2번이네 이렇게 가야 돼.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것 하나를 물어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생각을 해야 돼. 서술형이야 이거 서술형. 다음. 원래는 이제 세이렌의 일화 나오죠. 세이렌의 일화 알고 있어요? 이 TV 드라마 보니까 세이렌 나오던데 드라마 제목이 세이렌이던데 보진 않았어. 위아진 나온 거. 반말이잖아. 위아진 나오는 거 안 봐서 몰라. 위아진이 누군지 몰라. 위아진. 아무튼 그렇죠. 세이렌 일화 한번 보세요. 이거요. 한번 볼게요. 아도르노는 인간을 유혹해 제물로 삼는 세이렌을 자연의 위협으로 보고 세이렌을 자연의 위협으로 본 거야. 오디세우스가 여기서 벗어나는 과정을 계몽의 전개 과정과 연계하여 설명했다라고죠. 계몽의 전개 과정은 첫 번째,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입니다. 바다의 요정 세이렌은 섬을 지나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유혹해 제물로 삼는다. 세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섬을 지나가기 위해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만든다. 노를 저어 섬을 지나갈 것을 지시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소리의 유혹에 빠지려는 욕망을 스스로 억압하기 위해 돛대에서 자신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죠? 세이렌의 섬을 지날 때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오디세우스는 이성을 잃고 풀어달라고 애원하지만 부하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힘차게 노를 저어 무사히 섬을 지나간다. 이거인 거야. 그러면 인간에 대한 지배, 자연에 대한 지배잖아. 그럼 어떤 게 인간에 대한 지배고 어떤 게 자연에 대한 지배겠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거 문제가. 그지? 인간에 대한 지배는 뭐야? 밀랍으로 인간을 지배한 거지? 네. 그지?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지배니? 인간의 욕망이잖아. 감정이지. 그러니까 뭐에 대한 지배?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가 되겠지? 그럼 인간에 대한 지배와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니까 다음 몇 번? 2번. 그렇죠. 이렇게. 세이렌이 알고 있었죠? 이거 들어본 적 있죠? 네, 저 그거 아니에요. 스타벅스. 맞아요. 스타벅스에 머리 길고 이렇게 있는 그 상징적인 마크가 바로 이 세이렌입니다. 뭘 아야. 그래. 알았어, 좋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나와 관련된 거 한번 해볼게요. 나 지문 한번 가봅시다. 세이렌. 자, 얘도 똑같아요. 문단 번호부터 쓰자. 고대 신화 그리고 중세 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근대 서구인들에게 이성은 인류를 구원할 빛이자 진리였다. 뭐가? 이성이. 그러나 이성을 맹신한 결과 전쟁의 비극과 물질문명의 병폐를 경험한 유럽인들은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함께 인간의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뭐해? 이성과 실존 문제, 회의감과 특히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던 독일 젊은 예술가들은 사회, 정치적 긴장 상태에 한거하며 그동안 근대 이성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어 왔던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예술운동을 뭐라고 불렀다? 표현주의라 불렀다라고 나와있죠. 자, 뭐에 대해 설명할까요? 이들은 표현주의에 대해서 말하겠죠. 여기는 표현주의의 등장 배경이 되겠죠. 제목은. 표현주의는 어떻게 등장하겠다고?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던 이들이 근데 이성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어 왔던 인간의 내면을 뭘로?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하였다라고 했죠. 인간의 내면을 뭘 통해서? 회화를 통해서 분출하고자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을. 자, 두 번째 문단 갑니다. 표현주의에 대한 얘기 할 거니까 독일 철문. 표현주의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다고? 전쟁이나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근대 이성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인간의 뭐를? 내면을 회화를 통해서 분출하려고 한 거죠. 이게 표현주의예요. 표현주의는 한마디로 감정을 표현하다라는 의미이다. 기존의 사실주의 회화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 반면 표현주의 회화는 눈에 보이는 대상의 모습이 아닌 작가의 감정이나 내면 등을 표현하려고 했다. 표현주의 화가인 마티스죠. 동그라미. 화가 노트에서 회화는 결국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표현이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에 전달하는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는 회화의 기본 목적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규범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표현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기존 사실주의 회화와 비교해서 설명했죠. 자, 밑줄 어디 달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합시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자 간단하게. 선생님 여기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내용이 전 내용이에요. 결국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근데 이 내용은 마티스의 주장에 대한 설명이니까 선생님은 그냥 표현주의 한마디로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본 거야. 그죠? 감정을 표현하는 거. 다음. 표현주의는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상의 색이나 형태가 왜곡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대요. 색이나 형태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색의 경우 색감이 주는 주관적 느낌을 통해 작가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려 했다.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사물이 갖는 고유의 색은 무시된 채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작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되었다. 또한이라고 나와있죠. 또한 나오면 그냥 해야죠. 이제는 앞에가 뭐가 되고 1이 되고 뒤에가 2가 되는 거야. 여기가 2야. 그럼 1은 어디가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가보자.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강렬한 감정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고 거친 분놀림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분놀림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면 또한 합쳐서 뭐가 되겠냐? 색은 이렇게 되고요. 분놀림은 이렇게 된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밑줄은 1은 어떻게? 여기서 할까? 사물이 갖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 표현주의는 전쟁 이후 사회의 불안감이나 인간의 근원적 고통을 화폭에 담아내었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보면 밑줄 어디다 그래? 후보군이 두 개가 오죠. 첫 번째는 1번과 2번을 받아서 이러한이라고 말했으니까 여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얘는 표현주의 회화의 형식상 특징이잖아. 그걸 묶어줄 거면 요게 색이나 형태가 왜곡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는 색, 여기는 거친 분놀림으로 형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를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을 하거나 상관은 없어요. 정불안하면 두 개도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살짝 정리하고 갈까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 표현주의의 뭐? 표현주의의 등장 배경 이렇게 돼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표현주의가 하고자 하는 뭐 내용 이런 거 나오겠죠. 세 번째 문단에서는 표현주의의 표현 방식 나오죠. 색과 형태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거고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와 있죠. 마지막 표현주의는 도외시되어 온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까지 확장시키는 운동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훗날 선이나 형, 색 등의 조형 요소를 통해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현대 추상 미술이 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의미 같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목은 뭘로 붙일까? 이 글 전체 핵심은 표현주의. 그러면 표현주의의 무엇에 대해서? 등장 배경, 특징, 의미, 가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표현주의의 등장 배경과 특징 및 특징 및 의미, 가치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1번 아까 답이 나왔잖아요. 답은 나왔지? 몇 번이었죠? 이거였죠? 맞죠? 확인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근대사의 부정적인 측면이 뭐죠? 전쟁의 뭐 그런 거 공부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거니까 얘는 3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가나와 쭉 했고 이렇게 했고요. 자, 키워드 잡아가 이거 사실적 사고 내용을 치면 되죠. 키워드 잡아가는 거야. 근대 이성의 회의를 느낀 유럽인들은 인간 실존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몇 번째 문단이죠, 이거? 첫 번째 문단이죠. 첫 번째 문단 보세요. 근대 이성의 회의를 느낀 유럽인들 인간의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죠. 또 관심을 갖는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었어. 뭐였어? 이성의 뭘?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다고 나와있죠.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좋아. 표현주의는 전쟁을 경험한 독일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예술 운동이다. 표현주의의 등장 배경이 되겠죠.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이렇게. 마티스 키워드 돼 있죠. 동그라미 쳐져 있죠. 마티스는 의하면 표현의 의미는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틀렸죠? 마음을 그렇지. 마음으로 전달한다라고 했죠. 네, 틀렸습니다. 다음 몇 번? 3번이 됐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다 있잖아요. 여기는 근대 유럽인들, 여기는 독일 젊은 예술가, 여기는 마티스. 여기는 뭐야?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까지 다뤘다는 평가니까 뭐가 되겠어? 의미, 가치가 되겠지. 얘는 네 번째 문단. 표현주의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혁신적인 예술운동이었다라고 했는데 요거 하나 정도만 좀 찾기 힘들 것 같지만 얘는 표현주의가 표현 방법이 아니잖아. 뭘 표현하려고 했냐니까 두 번째 문단, 뭐 세 번째 문단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글은 이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해서 풀기보단 그 내용이 본문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해. 우리가 기억할 건 내용이 아니라 글의 구조와 짜임. 다음 107번. 가의 아도르노와 나의 표현주의의 관점에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 했죠. 그러면 일단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봐야 되겠지. 아까 했잖아. 여기가
까맣게 칠해도 상관없다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봐야 돼. 그리고 나서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야 돼? 아도르노하고 표현주의에게. 얘 그림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술이나 인문지문에서 A의 관점에서 B를 판단한다고 했을 땐 B는 중요하지 않아.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관점이 나오면 그 관점이 답이야. 답은 정해져 있어. 자, 관점을 가보자. 여기서는 봐. 이 그림이 무엇인지는 먼저 확인하되 답의 근거는 다 어디서 나온다고? 가에 있는 아도르노, 나에 있는 표현주의의 관점에서 답이 나온다는 거야. 가볼게요. 뭉크의 절규입니다.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표현주의 작가인 뭉크의 작품 절규의 선이라고 했지. 이 작품 무슨 주의라는 거야? 표현주의라는 거야. 해골의 형상을 한 남자가 공포에 가득한 표정으로 귀를 틀어막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 뒤로 핏빛으로 물든 하늘과 검은색 강물을 꿈틀거리듯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존재의 허무감에서 오는 불안과 고통을 감상자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했죠. 자, 이거 봤어. 아, 얘는 무슨 작품이라고? 표현주의 작품이라. 표현주의, 몽키는 아니고 몽크 절규죠. 표현주의 작품이죠. 자, 그러면 일단 다시 들어가야지. 어디로 가야 되겠냐? 우리가 아도르노를 적당히 까먹었어요. 아도르노 가보자. 아도르노는 어떤 사람이었죠? 아도르노는 계몽주의를 어떻게 봤어? 부정적으로 봤지. 그렇지. 계몽주의가 일단 전개 과정은 부정적으로 첫 번째 뭐에 대한 지배?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계몽주의를 부정적으로 본 거니까 아도르노 입장 잘 생각하세요. 작가가 표현하려고 한 감정은 근대 이성에 의해 억눌려온 인간의 내적 자연으로 볼 수 있겠군. 맞습니까? 자, 이렇게 봐요. 아도르노는 근대 이성에 의해 억눌려온 인간의 내적 자연. 맞죠? 이걸 뭐에 대한 지배?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지. 이걸 긍정적으로 봤어? 부정적으로 봤어? 부정적으로 봤어. 그럼 아도르가 이 그런 고통스러워서 으아! 그럼 그걸 보면 무슨 생각하고 있어? 이건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인해 인간이 괴로워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아도르노 입장을 보자면 두 번째. 작가가 전달하는 불안과 고통은 뭐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그치? 근대 사회에서 한 개인이 느꼈던 존재의 허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아도르노를 봐야 되는 거야. 아도르노는 이성에 팽배했던 근대 사회에서 개인이 존재의 허무감을 느꼈는지가 본문에서 찾아야 돼. 아도르노 찾아보세요. 아도르노 현대사 이성에 의해서 뭐 존재의 허무감 이런 것들을 느꼈나요? 이렇게 보는 거야. 나와 있습니까? 존재의 허무감? 네,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어요. 얘는 그러면 이제 맞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 문제를 볼 때 그냥 봐도 느낌적으로 맞는 것 같은 느낌 되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잖아. 근데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봤을 때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끝까지 다 봐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답이 1, 2, 3번 중에서 답이 명확하게 나오면 굳이 안 봐도 되잖아. 그죠? 다음. 이건 나였구나. 나 표현주의였죠. 표현주의에서는 다음 여기 가보자. 해골 영상과 꿈틀기는 강물은 작가가 느끼는 공포를 표현하기 여기까지 맞죠? 감정을 표현하는 거,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형태를 왜곡한 거. 본문에 의도적으로 형태를 왜곡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표현주의에서는 있죠. 의도적으로 뭐와 뭐를 왜곡해요? 형태와 뭐 색감 이런 걸 왜곡하죠. 이것도 본문에 나와 있잖아. 자,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모습을 회화적 전통에 따라 표현함으로써 감상자도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이라고 해서 그러면 표현주의 관점에서 봤잖아. 이게 표현주의 작품이니까 회화적 전통에 따라 표현했냐 이걸 찾아야 되겠지. 자, 그럼 본문에서 가봐요. 표현주의에서 회화적 전통에 따라 표현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서 봐야 되나 생각해 봐야 돼. 이거는 표현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몇 번째 문단? 아니 표현 방식이니까 세 번째 문단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세 번째 문단에 보면 회화적 전통을 따랐다고 했나요? 두 번째 문단에 있어요. 감정을 표현했다. 전통적 회화 따르지 않았다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 선생님 이게 왜 답을 자꾸 본문에서 찾냐면 근데 안 찾아도 딱 봐도 답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도 찾는 이유는 뭐냐면 답이 잘 안 나왔어. 근데 그 답의 근거는 다 어디 있다는 거야? 본문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본문에 대해서 얘기한 건 한 번도 없어. 근데 여기서 위험한 건 내가 혼자 공부할 때 답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어? 보기에서 찾았어. 그랬더니 답이 나와. 그래서 착각하는 거야. 이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고? 보기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게 제일 위험해.
답은 다 어디에 있어? 본문에 있어. 그렇게 생각해야 돼. 실은 이거 안 보고도 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야. 맞잖아. 그래서 독서 지문에서 윗글을 바탕으로 라는 말이 나오잖아. 윗글에 아도로 넣어도 어쨌든 윗글의 관점이잖아. 그럼 이 보기 박스는 힌트가 아니라 함정이야, 함정. 그래서 얘는 무게중심을 보기에다 주면 안 돼. 다음. 강물의 검은색은 실제 색이라기보다는 작가가 느끼는 고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된 것이겠군. 얘도 본문에 찾아야 되겠죠? 몇 번째 문단? 표현 방식이니까 세 번째 문단에 색과 관련된 게 나와 있죠? 자의적으로 선택한 거? 그렇죠. 답의 근거가 다 어디 있어? 본문에 있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풀어봐요. 자, 난 몇 번? 미명이 무슨 뜻이야, 미명?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명은 무슨 뜻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문맥상에서 미명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독서를 많이 하고 모르는 단어가 앞뒤 문맥상으로 통해서 판단하는 게 맞아.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그렇게 한단 말이야. 어린아이들이 내가 어떤 모르는 말을 들었어.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이 쓰였는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봐. 그리고 그 말을 애들이 자꾸 써. 자꾸 써서 내가 맞게 이 말을 사용했는지를 자꾸 주변으로 확인받아. 그러고 나서 애가 이 말이 이럴 때 쓰는 것이다 라고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 그 말을 잘 안 써. 이런 건 똑같아. 그러니까 미명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따지면 미자가 아닌 미자, 아닐 미자. 아니다. 명은 이름명, 밝을 명. 밝은 명. 그러니까 미명이라는 얘기는 아직 밝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렇게 따지면 이제 언제를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겠냐? 아직 밝음이 다가오기 전이니까 뭐 새벽 이렇게 미명.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새벽 좋은 의미 같지만 뭐라는 미명아래였지? 뭐라는 미명아래? 합리성이라는 미명아래라는 뜻은 미명이라는 얘기는 밝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고, 그렇지? 그러니까 대상의 본질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야. 완전히 밝지 않은. 그걸 다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라는 뜻.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문맥상은 어떻게 되니? 합리성이라는 미명아래니까 합리성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그런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다음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뒤에 바로 뭐가 있어요? 해설지가 있죠? 그럼 이 교재는 여기가 끝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아직 문학이 남았죠. 독서가 끝이죠. 독서가 끝인데 아무튼 장장 그래도 4주죠. 4주. 선생님 웬만하면 교재는 4주 교재로 만들고 있고 4주가 끝날 때마다 아까 예고했던 듯이 시험을 봐요. 근데 서진이하고 우진이는 오자마자 다음 주에 바로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뭐가 시작한다고요? 내신이 시작합니다. 내신 시간표는 똑같고요. 내신 시간표는 똑같고, 근데 지금 유심반은 언제랑 언제가 있죠 지금? 오늘 수요일 하고 일요일 반 두 군데 있으니까 시간표에 맞춰서 잘 선택하면 되겠고, 내신은 모두 다 촬영을 할 거예요. 모두 다 촬영을 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내신 독서를 하다 보면 수능 독서랑 방향이 달라요. 수능 독서는 어떤 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까지 선생님이 설명 안 해. 그건 니네의 영역이고 글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구조를 보게 되지만 내신이 이렇게 했다가는 망해. 내신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하나의 의미까지 다 따져보고 가야 돼. 그래서 내신은 한 지문을 하는데
선생님 해보면 한 지문 하는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려요. 한 지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지금보다. 한 시간 가까이 잡으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많이 해야 세 지문 하는 거야. 세 지문. 근데 네 지문은 좀 힘들더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좀 힘들더라고. 그리고 과제라든지 이런 거 나갈 텐데 과제나 이런 걸 좀 복습 좀 잘 해 오도록 하세요. 이 독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건 공부를 안 한 거야. 문학하고 달라. 문학은 어떤 생각이라는 걸 잘못하거나 내가 개념을 뭔가 잘못 알고 있거나 그렇잖아. 근데 개념 공부가 잘 돼 있어도 약간 헷갈리는 게 문학인데 독서는 지문을 안 바꿔요. 일단 지문을 못 바꾼단 말이야. 있는 그대로 지문을 써야 되고 외부 지문이면 기출 지문이야. 그치? 지문을 함부로 바꾼다는 건 되게 위험하니까 있는 그 지문이고 내용만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어려울 건 특히 없어요. 그러면 독서를 시험 볼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어떤 문제일까요? 독서 지문에서 나온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긴 문제요? 아니 그거 과학 그런 거 아니요. 주제가 안 잡히든 과학 기술 어렵다면 내신은요 그만큼 할 때까지 하면 돼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공부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가 결국은 킬러 문제가 돼요. 이런 쉬운 어휘가 아니라요. 진짜 어려운 어휘 문제가 나와요. 그건 평소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맥상에서 어떻게 흐름이 나오느냐인데 운 좋으면 찍어서 맞출 수도 있고 그런데 어휘 문제가 몇 개 나오느냐가 어떻게 보면 관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너네가 이제 첫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을 어떻게 나올지 아마 너네 선생님들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기출 위주라고 했죠. 학습지 위주로 간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건 다 기출 위주입니다. 그럼 거기 나왔던 기출에 했던 것들의 몇 개 정도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선생님이랑 피드백에서 했던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최근 모의고사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외부 지문이 아예 예고하지 않은 외부 지문이 나올 수 있는데 아니면 외분이라고 엮여서 가장 중요한 건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시험 때 가서는 최대한 빨리 그것들을 풀어놔야 돼. 그리고 나서 나머지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독서 연습했던 것처럼 읽어가면서 풀으면 돼요. 변명의 여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용 공부를 했다면 틀리지 않아야 될 문제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어.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달리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니네 어떤 입시에 대한 방향을 정할 거니까 괜찮아. 입시 방향을 정하잖아. 2학년 1학기까지 했는데 수능 점수하고 내신 점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유불리를 따져볼 거잖아. 니네가 따질까? 아니 우리 원장 형이 따질 거란 말이야. 그건 따져서 니네한테 선택을 하게 만들 거야. 그거에 잘 따라서 하면 진짜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선생님의 포지션도 좀 달라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여름방학 때는 정시반이 만들어져. 순수 정시반이. 내신 안 하는. 그때 되면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수업하도록 하겠죠. 자, 좀만 쉬었다 합시다.